제2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요, 그것은 올바른 역사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여성들이 한 일, 그야말로 뒷바라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관순 열사만에 대한 기억이 돼 있고, 그런 것 중에 남자연 열사나 방희순 열사나 윤나기 선생님이나 방희순 선생님이나 이런 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100년 전의 정치적인 시대적 삶을 오늘의 우리가 계승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역사 인식을 후세에게 남겨주는 것이 그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일이라는 것이 아이도 키우고 그야말로 살림살이도 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열투쟁도 하고, 이런 것들의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후세들에게 이것이 오늘 현재의 저희들의 역할이고 미래의 우리의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운현 선생님을 제1강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문제 가지고 최초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어디 독립운동과 관련 애국선열 관련 행사장에 가면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머리 허연 70, 80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좀 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젊은이들과 그렇게 진행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챙겨보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 항일 투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분들 어떻게 우리가 예우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 누가 어떻게 싸웠나, 오늘 아주 개론이라고 보시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화면은 제가 특별히 만든 화면이 아닙니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독립운동가라고 치면 이렇게 얼굴이 쫙 나옵니다. 이미지. 그 일부를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여기 여성이 몇 분이 계시죠? 그죠? 현재 그림상에서는 3분이 있습니다. 자, 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 합니다. 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그동안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주류였어요. 굳이 여성을 차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누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숙모, 그런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오늘 좀 주력으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좀 정의하죠.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항일투사, 의사, 열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일종의 법률 용어입니다. 순국선열, 순국, 나라를 따라 죽은 선열. 우리가 구한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기, 일으키, 그 전투 공간에서 나라를 따라 목숨을 던지신 지사님들과 초기에 활동했던 분들을 우리가 주로 애국선열 이렇게 표현하고요. 애국지사, 물론 두 그룹이 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모두 다 건국훈장의 수상 대상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시기로 본다면은 대개 순국선열이 좀 앞서고 애국지사가 좀 뒤입니다만은 시기로 본다면은, 그러나 순국선열은 주로 한거하다 순국하신 분들, 그러나 애국지사들은 한거에서 해방 후에까지도 현재도 생존하는 지사님들이 계시죠. 통틀어서 우리가 독립투사, 독립운동가, 항일선열 이 두루 표현하지만 순국선열, 애국지사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자, 저런 용어가 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의열사, 의사와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술 열사, 그때 의열 투쟁을 나선 분들을 고문을 특히 의열사라고 하죠. 의열사. 독립운동 방면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 투쟁을 하신 분이 있고, 초창기 애국 계몽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교육으로 후학을 이끈 후학을 키운 분들도 있고, 여성계에서는 또 그들이 남성 투사들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그들을 힘을 돋궈주는 그런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죠. 자, 그리고 독립군, 광복군. 독립군은 나라가 망한 직후에 1910년대 뭐 우당 이혜영 선생 일가랑 석주 이상용 선생 일가랑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 마주로 망명해서 초창기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일제와 싸운 그 부대들은 우리가 통칭, 뭐 정의부, 참의부 합쳐가지고 통칭 독립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광복군은 임시정부에서 1940년에 정식으로 편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독립군 안에 광복군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냥 뭐 독립군, 그냥 독립운동가. 사실 저는 독립운동이라는 말이 저는 좀 불만이에요. 그 운동 아닙니다. 운동은 영어로 무브먼트. 무브먼트가 때로는 애국개몽운동 같은 것은 그런 범주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쟁이죠. 아니 투쟁이죠.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3.1 독립 기미 만세 운동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고 죽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했는데 그렇게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식민사관입니다. 운동 아닙니다. 그런 역사 용부터 바꿔야 됩니다. 을사보호조약. 우리가 을사님은 무슨 보호를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한일합방, 한일합병. 지금 두 나라가 기업입니까? 합병을 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사늑약. 늑은 강제로 맺었다는 뜻입니다. 늑. 그래서 을사년에 강제로 맺은 조약.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야 돼요. 한일병탄. 탄은 강제로 뺏었다는 뜻이에요. 용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임진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난을 일으켰어요? 7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임진, 조일 전쟁이라고 불러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요. 근데 임진왜란 그러면 그걸 전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진왜란 뭐라고 생각되니 그러면 임진왜란에 왜는 무슨 난을 일으켰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몰 역사적인 우리의 주체적인 사관을 가지지 않은 역사 연구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폐해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조선 후기에서 공학마을까지 초창기의 한일투쟁을 좀 살펴보죠. 올해가 2014년 갑오년입니다. 그죠? 1894년 동학 농민전쟁,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 두 갑자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갑오 농민혁명, 갑오 농민전쟁 때 우리는 농민들이, 민중들이 처음에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못 이겨서 일어났지만 나중에 수군 최재우가 정부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혁명 차원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그 동학 농민 혁명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를 끌어들였는데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공식 도움을 받아서 왔으니까 이 갑오년에 일어난 농민혁명군 민중들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해서 근자에도 그런 자료가 공개된 게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군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개인이 죽일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라는 것이 때로는 이 민중들에게 그렇게 몹쓸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때부터도 저 멀리서부터 양반들이 흔히 말해서 상놈이라고 하는 민중들을 비방하고 부려먹을 때 그걸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저런 공식 정부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 땅에 끄떡하면 백성을 하늘이 백성이요 얘기하면서도 저렇게 무참한 살육을 했었습니다. 이미 저 때부터 이 농민들은 일본에 투쟁하기,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의령,
의병은 1895년에 을미사변 아시죠?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경복궁 옥포구에서 피살되고 그 경복궁 내에 있던 작은 우물에 불태워서 무참하게 넣어졌던 그런 을미년에 일어났던 을미열병. 그 정민년 7조야. 정민년은 1907년에 해이그 밀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이그 밀사 사건은 1905년에 을산 늑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을산 늑약 그러면 뭐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교권을 박탈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공간이 철수합니다. 우리 외교권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 있던 우리의 주한 외국 공간이 철수합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은 둘이 합쳐서 입장권이 하나예요.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그래서 1907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때 일본한테는 전 세계 회원국으로서 초대장이 오지만 한국에는 초대장이 오지 않습니다. 왜? 외교권이 없으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한 장의 초대권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밀사를 발견하잖아요. 입장권이 없으니까 이 회장이 못 들어와요. 쉽게 얘기하면 외교권이 박탈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냥 뭐 여러 권한 중에 뭐 경찰권, 사법권, 행정권, 조세권 뭐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는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외교권 하나를 박탈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울산 녹약을 체결했다. 그럼 뭔데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종이 이위종, 이상설, 이준 세 분의 특사인데 공식 자격이 없으니 사실은 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을사 능약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제는 고종 황제의 계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고 순종이 이 자리를 선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군대 해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일어난 의병이 아닙니다. 이미 저때 우리는 일본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미년의 의병, 정민년의 의병, 이런 의병들이 활동하는 그 당시에 우리 의병 중에서는 전국에서 이남, 이북, 중단 할 것 없이 전국에서 13도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그 의병은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대적인 의병연합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이 서울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부상하게 되고 그들은 통감부 폐지, 을사 늑약 폐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때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이인영 대장입니다. 이인영. 순국선열의 한 분이죠. 근데 이인영 대장이 13도 창의군 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장이 부친 장례 때문에 가는 바람에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을 실패합니다. 이런 뭐 어찌 보면은 좀 웃지 못할 좀 아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납득하기 힘들겠지만은 저 이인영 의병대장 활동하던 저부레면 하더라도 조선시대 후기고요. 저때만 하더라도 3년상을 치르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뭐 그것을 현대인들이 오늘의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시대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이 대리 유생들이죠. 의병대장 중에서는 유인석 의병대장은 유생입니다. 유생들이 또 의병활동, 의병에 많은 선봉장, 의병대장 역할을 하셨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가 망하게 되자 민정환 선생, 충정공 민정환 선생, 창덕궁 앞이죠. 창덕궁 앞. 창덕궁, 창경궁하고 헷갈려요. 창경궁은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겁니다. 창경궁.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사업협회는 창덕구입니다. 창덕구. 그 옆에 이 민영아 선생 도상이 서 있죠. 그 다음에 박승환 대대장 국제예산 때 자결하셨고, 매천 황현 선생은 1910년 경술 구치 때, 한일 병탄 때, 시기가 다릅니다. 1905년, 1907년, 1910년 고비고비 한 분씩을 제가 대표로 뽑아놨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자결, 뭐 음독도 있습니다. 황현 선생은 음독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국, 순은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순국, 나라를 따라서 죽었다. 순교하는 종교를 따라 죽었다. 순교라고 하죠. 순국 하신 분들. 자, 또 한번 봅시다. 진짜. 의열투쟁, 아까 말씀하셨던 의열투쟁은 우리가 나라를 뺏기기 직전이나 나라를 뺏기고 난 후에나 계속해서 발생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전명훈, 장인환 두 분, 전명훈, 장인환 선생은 스티븐스라고 하는 친일 미국인 통감부 시절에 통감부의 외교 고문을 합니다. 지금 이 또 히로부미의 외교 고문을 한 스티븐스라고 하는 친일 미국인을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쏴서 처단하는데요. 두 분이 동시에 거사를 일으켰는데, 저 두 분은 서로 현장에서 평소에 몰랐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시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건너가서 처단해야 되겠다고 가서 현장에서 의거를 거사를 했는데, 두 분 다 잡혔죠. 두 분 다 서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거가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별도로 한 의거입니다. 한 장소에서 대상이 동일했을 뿐입니다. 만중 변호사, 두 분의 의거는 두 분의 의거는 안에서보다 앞섭니다. 이런 의열, 느낌이 파고죠. 의사할 때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열, 뜨거울 열. 그런 의열투쟁. 자, 항일투쟁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국도 있고, 의열투쟁도 있고, 또 하나는 일제가 주는 1910년 한일 병탄 때 일제가 주는 그런 자기를 거부하고 물리치는 것도 하나의 항일투쟁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왜? 남들은 다 받았는데 그걸 물리친다는 것도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나한테 뭘 이권을 하나 주는데 내가 안 받는다는 것은 이권을 안 받아서 불리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주는 걸 받지 않아서 눈에 찍히는 그것도 불리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자기 거부가 대단한 것이 감자 생각하지만 저 시기에 일황의 이름으로 주는 자기를 거부하는 것만도 쉽지 않다는 것이 아시겠죠? 네. 의미가 부여되죠? 네. 부여됩니다. 그래서 거절한 분들이 있고, 받았다가 반납한 분들도 있고, 받았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뺏긴 분들도 있고, 저절로. 그 탈자입니다. 탈자.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일투쟁의 한 장도로는 또 저 같은 걸쟁이들은 글을 써서 글로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글이 100만 명, 1000만 명에게 가슴 뜨거운 울분과 원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장지영. 나중에 결국 한일평탄 후에 친일로 변절해서 매일신보 총독 기간지에 많은 글을 쓰고 해서 근자에 훈장이 침탈되기도 했지만 황성신문에 썼던 저 시일날 방송되고 우리 한편, 그 한편으로 우리 조선민중이 얼마나 많은 감동과 또는 항의의식이 고취되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저거 국사 시간에 다 배우고 본문을 보지 않았음에도 무엇인가 바로 알아듣죠. 이날을 목놓아 크게 우노라 하는 그 한편이 때로는 뭐 비행기 100대보다도 더 큰 정신전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론의 필봉, 왜 필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봉.
그리고 이제 대한매일신보라고는 영국인 베델. 영국인 베델은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영국에서 일본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종군 기자였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느냐?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은 일본의 그 비위에 대해서 동국의 본사에다 자꾸 기사를 취재해 송고하니까 본사에서 기사가 안 나가는 겁니다. 왜? 영국하고 일본은 동맹국가인데 러일 전쟁에 대한 취재를 해서 보도하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베델이 회사에서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미국이 동맹국가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해요. 예를 들어 제3의 국가에서 뭐 필리핀에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필리핀에 취재를 갔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가서 보니까 미국이 나쁜 짓을 많이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민들에게 일반 민중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래서 내가 기사를 써서 미군들이 뭐 범죄를 저지른다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다가 기사를 보냈는데 이 기사가 안 실려. 그리고는 너희 시켜.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국인데 중국을 까는 기사를 보내야지. 미국을 까냐?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베델이 본사에서 잘려버립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취재를 와요. 한국에. 일본에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은 또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당시 신채호, 박은식, 양기탁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한매일신보라는 걸 창간하는데 이미 벌써 그때는 통감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단재나 개감이나 이런 분들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은 일제가 압력이 들어오니까 영국인이 베델의 이름으로 신문을 창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대한매일신보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다고 해요. 개와 일본인은 출입금지. 실제로. 근데 그게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으로는 있어요. 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개와 일본인은 출입금지 라고 하는 얼마나 기계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시대 통감부 시절에 개와 일본인은 출입금지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베델이 그 신문사의 사주였기 때문에 일종의 치유의 법권이 되어 있어요. 그 신문사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영국인 베델, 이 베델 선생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 양화진에는 외국인 묘지 입구에 묘가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거기서 선생님 추모제를 지내요. 추모제를 지내는데 우리가 이런 어른들은 민족의 은인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냥 교과서에서 뭐 대한매일신보 창간한 영국인 베델 그렇게만 알아서 아닙니다. 한국에 묻혔어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한국인 그 외국인 묘지 외국인들이 누워 있는 곳이지만은 고한말 이후에 일제 초기에 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나 의사나 베델 같은 저런 언론인이나 저런 분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립묘지 못지않은 성지입니다. 국립묘지 못지않은 칠pad을 누워있는 국립묘지보다 지금 더 순결한 곳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곳에를 가끔 어디 롯데월드나 그런 데만 놀러 가지 마시고 가끔 그런데 가족들이 가서 둘러보고 아이들에게 참 교육의 장이 됩니다. 거기 가면은 누굽니까? 그 어른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나는 웨스트미스터 성당보다도 조선 땅에 눕히기를 원하노라. 어느 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웨스트미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검색해봐요. 선생님들 바로 나와요. 거기 베델 선생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묘가. 한국을 우리 한국인들보다도 더 사랑했는 그런 어른들이 이국에 푸른 눈종자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베델이 돌아갔을 때 고종 황제가 특별히 애도문을 쓰고 장례비를 해줬습니다. 고종 황제가.
황제가. 근데 우리가 대대로 선생님이 됐어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몇 명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생각해보면.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가납니다. 넘어갑시다. 자, 네, 순국선열 두 분을 모셨어요. 한 분은 아까 1907년 군대에 갈 때 자결한 박성환 대대장.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니까. 죽을 줄 알아야죠, 사람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면 죽어야죠,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저 입장에 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탈북을 했든 약을 먹었든 투신을 했든 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 매천 선비죠. 1910년 한일병탄 때 내가 가히 죽어 의를 지켜야 할 까닭은 없으나 없긴 왜 없어 있죠. 사실은 국가에서 선비를 키워온 지 500년에 나라가 많은 나를 당하여 한 사람도 책임을 지고 죽는 사람이 없도다. 그렇지 가슴이 아픈지 아니한가. 그래서 내가 죽노라. 저 정도면 대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면 박익하다 그러려나요? 조선시대 충효입니다. 군주에게 녹분을 바치는 그런 시대. 저 때만 해도 어쨌든 대한제국이잖아요. 군주시대 아닙니까? 민국시대가 아니라 제국시대예요. 대한민국시대가 아니라 민의주의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목숨을 바쳐서 할 것 같은 그런 군주가 있던 그런 시대에 나라와 군주가 망했으면 한 100명 이상은 따라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박정희를 그렇게 신격하는 사람들 11.6대 한 100명은 죽어야죠. 그래야 저것들이 평소하던 말하고 일치가 되죠. 그렇잖아요. 박정희 기념관 만든다고 할 때 난 한 5천명은 모일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 그 밑에서 18년간 신세 지고 배설하고 출세하고 죽은 새끼들 그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박정희 기념관 진다면 한 자기 재산의 한 10%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게 요즘 말하는 의리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대를 이어서면은 그 정도 내놔야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액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250억인가 저거 짓는데 결국 국고로 들었지만 그 10분의 1도 안 모였어요. 그 내려고 하면은 한 5천억은 모았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한국에 똥개나 낀다는 자들 박정희 밑에서 안 한 놈들 어디 있어요? 그 후손들 대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파트 두 채에서 한 채 팔아서 박정희 기념관에 내야죠. 그게 의리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말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폐하 전화했으면은 저는 죽어야죠. 당연히 그게 걸맞는 의리 아닙니까? 아무데나 골라주세요. 앉으면 임자입니다. 겨우 저런 분들 몇 분 있어서 우리가 겨우 체면 시대를 했습니다. 겨우 체면 정말 쪽팔리는데 겨우 쪽팔림을 요만큼 면제해 준 저런들 때문에 저는 죽고 싶어도요. 내가 죽어야 목숨을 바쳐야 될 만한 큰 명분을 아직 못 찾아서 못 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이거 생존계도 합니다. 나는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될 만한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지금 이토 같은 존재가 있어서 죽여야 된다든지 하면 내가 바치고 죽을게요. 값진 죽음은 천년을 살잖아요. 자, 여러분 뒤에 둘러보십시오. 저 이봉창 의사네. 이봉창 의사. 그냥 저런 나라를 위해 목숨 든지 않으면 저 아저씨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예? 저 사실 여기 왜 배우나요? 저 아저씨 이름 없는 아저씨겠죠? 왜 아저씨겠죠? 알지도 못했겠죠?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이 사실 그런 어른들 천년을 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천년, 만년을 살잖아요.
왜 안 바쳐요, 그런데? 얼마를 산다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현명하고 옳은 것이에요. 명분 있고. 제가 올해 56세예요. 해방 당시에 한국인 남자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저는 이미 산 만큼 살았어요. 나보다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다음 뭐 어른들 왜 안 돌아가시냐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즉 목숨을 바쳐야 될 게 있으면은 바쳐야죠. 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갑니까? 왜 기가 약합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끝없이 의기가 없어요. 의기. 펄펄 끓는 혈기가 없어요. 젊은이도 말할 것도 없고. 자, 또 봅시다. 자, 이제는 일제 강점기 나라를 뺏기고 난 뒤에 한일투쟁을 좀 봅시다. 아까는 나라를 뺏기기 전, 이 뭐 을사늑약 때부터 나라가 벌써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껍데기는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껍데기도 아예 알맹이도 전부 다 완전히 식민지가 된 그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봅시다. 자, 1910년 8월에 우리가 나라를 뺏긴 뒤로 항일 세력들은 국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들 이끌고 재산 정리해서 만주로 다 가죠. 대표적으로 연해죠. 러시아 땅이죠. 그 다음에 북한도 뭐 미주, 일부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조선 내에서 더 이상 이제 항일투쟁을 할 수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국내에 있던 분들은 1910년에, 19년에 3.1 만세 항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투쟁을 전개하죠. 우리 3.1 만세 항쟁은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셨겠지만. 그 다음에 만주나 연해주로 갔던 우리 독립군들은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군대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뭐 저는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전쟁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오지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돈으로 갑시다. 그럼 무장투쟁, 뭐 또는 만세항쟁과 함께 또 1910년 넘어서도 어혈투쟁을 하죠. 대표적으로 임시정부에서는 한인애국당, 그 다음에 김원봉의 어혈당, 대표적인 어혈투쟁의 기반이 된 조직들이죠. 뭐 앞에 이봉창 여사나 윤봉길 여사는 백범 한인애국단 출신이고, 뭐 김치섭 여사나 일본 황궁 앞에 이준교라고 하는 두 개인 다리 이준교라고 하죠. 그게 폭탄을 쳤던 김치섭 여사랑은 다 어혈단 출신들이죠. 그다음 국내에서는 뭐 1910년 선종 황제의 붕어 때 60만세, 그 다음 신간에 좌우합작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신간에, 그 다음 1929년 광주학생을 또 이런 국내 나름의 또 국내에서의 그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항일투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항일투쟁을 하던 분들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4개 임시정부, 물론 1932년 윤봉길여사 의거 이후에 피난해서 나중에 중경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만, 임시정부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그 임시정부 휘하에 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현대판 거치는 군대인 것이죠. 임시정부의 군대. 이 조직이 또 체계적인 항일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예를 들면 해방 직전에 마지막 의거가 국민간 폭파 사건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조문기 선생과
그 동지 두 분의 세 분이 했던 일제 말기에 가장 최후의 의열투쟁입니다. 저 세 분은 안 잡혔어요. 잡히지 않고, 잡히단 말은 너무 참 경망스러운 표현이네요. 검거되지 않고 해방을 맞았어요. 검거되지 않고. 조봉기 선생, 제가 생전에 참 존경했던 어른이고, 훌륭한 분이고, 했지만, 그러나 저분은 자신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죠. 자, 또 따합시다. 막, 둘을 포함해서 항일 독립투쟁가는 얼마나 될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것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 생존한 애국지사 또는 돌아가신 순일의 그 유족들로 구성된, 여기도 몇 분 와 계십니다만은, 광복회에서 만든 추산한 인원에 따르면은 대일항쟁기에, 즉 대일항쟁기라 그러면은 1910년부터라고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잠시 몸담았던 친일 반밀적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친일파의 범주를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러일 전쟁부터 잡았냐면요, 이미 러일 전쟁 때 조선인으로서 종군하면서 친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1905년 을사늑약부터를 대일항쟁기라고 보더라도, 앞서서 그 이전에 정미의병, 을사의병부터 시작한다면 벌써 이전에 있기죠. 사실은 총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사, 옥사, 병사 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15만 명 정도. 이거 광복회 통계입니다. 가장 범위가 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한말부터 의병, 구한말 의병에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까지 합쳐서 다 합치면 한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러나 요 수십만 명을 사실 3.1 만태항쟁 때에 참가했던 이름 없는 우리 민중들, 우리 조선 인민들을 생각하면은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또 언제부터 시기와 범주에 따라서 독립운동가 수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뒷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현재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포상을 받은 분은 13,000명입니다. 103만 명이면 1%도 안 되죠. 그 이유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증거자료 미비라고 합니다. 물론 저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만 듣고 훈장을 주거나 뭘 줄 수가 없죠. 그건 사실이에요. 국가가 무슨 저런 훈장이나 증서와 또는 혜택을 주면서 그냥 누구의 개인의 이름만 듣고서, 누구의 말만 듣고서 뭘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해요. 그렇다고 치고 저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청산리 전투나 보호등 전투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그 병사들, 쉽게 표현해서 병사들, 내가 보기에는 보호등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그 공로로 훈장받은 분은 내가 보기에는 30명도 안 될 겁니다. 한 3,000명이 참가했는데, 그럼 2,280명은 그럼 뭐예요? 70명은? 그냥 무명 용사입니다, 바로. 그런 식이니까 13,0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중에 명단 적거나 나중에 이걸로 훈장 받을 수 있어,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 명단 적어놓으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너 3대에 걸쳐서 학교도 공짜로 다닐 수 있어? 그런 거 생각하고 그분들이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이름을 저는 챙겼겠어요? 흔히 외국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국립묘지를 방문하면요, 전직 대통령이나 별 4개 단 이런 높은 군인들 도의 장성 무덤에 가서 헌화하지 않고 무명용사지에 가서 헌화합니다. 아십니까? 무명용사지에 가서 헌화를 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적어도 후손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살아서 활동을 알렸거나 또는 기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그래도 행적이 기록되고 또 이름이 알려지고 또 어떤 틀이 있으면 제도권 내에서 그래도 또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하면 결례된 표현이지만 막 그런 국가가 그래도 나름으로 예우라 하지만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고 후손도 없고 아무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역사 속에 묻혀있죠. 묻혀있죠. 여러분 정사련전 때 3,000명이 참가했는데 그 김자진하고 이범석에게 누가 합니까? 난 그 사람밖에 몰라 솔직히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2,998명은 어디 갔어? 이름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실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워요. 우리가 시신을 수습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지. 이 시대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시대의 평가나 제대로 된 배려는 못하고 온갖 친일파 아리우 후손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외치고 왜곡하고 강변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리고 항일 독립투쟁을 한 분들 중에는 홀몸으로 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한 집안이 또는 아들과 아버지가 또는 형제가 부부가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일 반대 분자를 대략 2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편 보여주세요. 그 다음 1948년 대한민국 재헌국회에서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민법 행위자 처벌법, 줄여서 반민법. 반민법은 반민법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이게 반민법입니다. 거기에서 반민특위에서는 조사 대상 피의자 수를 대략 7,000명으로 추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계신 또 우리 이 여성 독립운동 협회 기념사업회를 만드시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고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 전 의원님, 김희선 의원께서 발의해서 제정한 7일 반민을 진상규명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참여정부 시절에 7일 반민을 진상규명위원회, 저도 거기서 잠시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만 선정한 7,006명, 즉 국가 공익 친일파가 발생했습니다. 왜? 1,006명은 반부에 다 실렸습니다. 행적까지. 국가 공익 친일파. 그죠? 저들 중에서는 일부는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명사전에 수록된 7일 행위자는 총 4,776명. 늘 차이가 좀 있죠. 1,006명, 4,700명. 왜 그러냐면요. 위원회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만든 법 근거가 된 특별법에는 행위를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가 높은 도지사 중에서도 빠진 사람이 있고요. 도지사보다 낮은 군수소 포함됐습니다. 1,000명 정도는. 왜? 군수 중에서 국방임금을 냈거나 군수 중에서
부친이 시국 강민을 했거나 이런 게 신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재수 없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높은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의 발령만 있고 구체적인 행적이 남아있지 못하는 그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없었어요. 왜? 증거주의입니다. 근데 이 밑에 친일명사전 부찬위에서는 증거주의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광고에 실린 것만으로 정안무개가 일제 말기에 경상북 도지사로 광고에 실려있다. 그럼 바로 기록을 했어요. 나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할 수 있어요. 4,772명이 지금 무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겨우 국가에서 건국 훈장을 준 우리 강의 선배들이 13,000명인데 지금부터가 4,000명이라는 말이 됩니까? 우리는 1910년부터 해방 때까지 35년, 프랑스는 44년 나치하에 있었습니다만 200만 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0만 명. 그럼 4년, 우리는 35년. 물론 그 연도 기간으로 꼭 비례할 것은 아닙니다만. 자, 다음 봅시다. 제가 보험처 들어가가지고요. 이걸 조사하면서 보험처 들어가서 최종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하는 것이 작년 3월 1일 현재입니다. 대개 3일절과 8일로에 추가 포상을 하거든요. 최종 업데이트 된 걸로 보니까 작년 3월 1일 현재 독립운동 공로로 수급받은 분들이 총 13,509명. 저 중에서 발로에서 47명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1등급 대한민국장. 우리나라 분들로, 우리나라 한국인은 25명입니다. 예를 들어 백범 선생이라든지 의병장이라든지 유한순 열사가 몇 등급일 것 같아요. 누가 맞춰보세요.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자유로 틀려도 좋으니까. 예, 3등급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 2등급이 대통령장, 3등급이 독립장, 4등급이 애국장, 애족장, 두 가지는 훈장입니다. 그 밑에 이제 토장, 토창. 훈장은 아니지만, 이제 서운에 그냥 포함시킵니다만, 혹시 훈장은 5등급까지입니다. 저 훈장조차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3등급이었어요. 다른 훈장들은 다 5등급인데 이 건국 훈장만 차별을 해가지고 3등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싸우고 해서 이제 5등급으로 늘려놨죠. 5등급. 일단 있습니다. 13,000명. 쉽게 얘기했습니다. 13,000명이다. 제가 왔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무한중에서 바로 나오네? 아니야, 무슨 말을? 유한순 여사 바로 여기서 돌아가셨죠. 바로 이번 집 유한순 굴도 있습니다. 지하에. 한편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네요. 딱 서면은 여기서 지금 눕지도 못해요. 몸 나오고 여기서 그냥 슬슬 잡고 하죠. 유한순 굴이 있습니다. 지하에. 앞에 31일 죄수 보릅니다. 밑에 일부 반수 한자로 쓰여있네. 저는 저 사진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자, 얼굴이 공부에 푸른 얼굴이라고 하죠. 여학당 시절의 사진 보면 저렇게 얼굴이 좋지는 않았어요.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른 얼굴이에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일운동, 항일투쟁 선상에서 여성으로 기획하는 역사. 자,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리의 유일한 슬픔이다.
이런 교훈을 남기고 결국 승부하시는데, 우리는 이 유관순 열사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 시간이 정말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제 터치를 올려놓은 거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약산, 읽어볼게요, 제가. 약산 김원봉 장군의 첫 박차전의 이래놓으면 저게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전 여사의 명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차전이 누굴지도 잘 모르고 상상도 있는데, 아니 작가도 아니라 절대 작가 박차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묘소도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어떻게 저게 약산 김원봉 장군의 처인 거는 맞지만은, 임금도 맞지만 박차전 여사는 그 여성자 본인으로서의 마땅한 묘비명을 다시 말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마누라로서가 아니라, 왜 그럼 누구누구의 엄마도 적어놓지? 누구누구의 며느리라고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표현이고, 최소한 박차전 선생, 또 안 그러면 박차전 의사,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에 맞는 고침을 붙였어요. 단독 비주를 채워줘야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다분교에 편하게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여성 운동화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의식과 예우가 부족한지, 지금 묘비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명색이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명색이 그냥 김원봉 장군 마누라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데도 묘소가 저 모양입니다. 동네 박씨 부인 묘소하고 비슷해요. 시기에 의해서 할머니 박씨 부인 묘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 마을에 가면 길 가다가 어디선가 쉽게 우리가 발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거. 오늘 나는 묘소를 설정으로서 아주 잘 갖고 온다고 해서 그게 나는 결혼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형식적인 예우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묘소를 보면 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묘소 하나 정도를 후손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못 보고 못 사느냐? 과연 수원만 되면은 보북도로가 멸치전 요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천공항이 붕괴당했어요. 해외 가느라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저런 선생들한테 저렇게밖에 예우를 못해주는 우리를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굉장히 붙었어요. 그럼 여성 독립운동가라면 이래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1996년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지금 초등학교로 바꾸자 할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굳이 그냥 쓰자 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어요. 당시 내용 신문에 보도되어 있으니까 제가 전에 얘기 나누고,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계속 쓰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장이 제1위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입성하니까 많이 받았어요. 꼭 정답은 아닌데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어요.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정이 들었대요. 저는 그 정말 쓸데없는 정말 더러운 정이 들었습니다. 정이 들었어가 1번이었어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바꾸지 말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세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국민학교거든요.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선생님 34년생, 해방 때 12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아니지, 국민학교지. 4학년. 선생님들 이게 1940년대 초반부터
41년부터 국민학교에 내시는 써있어요. 선생님 들어갈 때 국민학교 그때 뭐 초학교였나요? 뭐였나요? 고등학교였나요? 신산학교였나요? 초학교. 나중에 보통 학교라 그랬지. 무슨 학교. 그죠? 바둑이 교육은 뭐예요? 저도 바둑가 배웠어요. 왜? 바둑가 나하고 놀자. 저도 그래 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개천국. 바둑가 나하고 놀자 했으니까 개천국이다. 우리 다 개새끼니까 알겠습니다. 이 어른이, 머리 허연 이 어른이 임시정부에 사수하실 때 연나원 선생님 자제분입니다. 염원동 선생님 자제분입니다. 이분 이름이 성함이 연나원 선생님이에요. 인사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용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쓰기 시작하면 소개 드리고 여기서 용어를 잘 잡아야 되고요. 여성 독립운동을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적절한 용어를 찾기로 하고요. 저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다시 그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쫓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는 근대 이후에 저분들이야말로 처음으로 여권이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조선 여성들은 그냥 뭐 김어걸이 3년 뭐 3년 그런 시대였잖아요. 저분들이 비로소 사회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성사회에서 일단 그만으로도 많이 아니다. 두 번째,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단순히 계몽이다, 이런 뭐 교육이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더 구체적으로는 항해에 대해 참가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성들이 무명 적삼을 입고 무명 적삼을 입고 그냥 치마 적삼 저고리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배를 짜셨어요. 저는 시골 살 때 밤새 배를 짜셨어요. 발로는 땡기고 풍선 왔다 갔다 하고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제가 52살인데 바로 그 어른들이 사회에 처음 나와서 접한 것이 단순히 신문물 정도만이 아니라 나라 시대 상황이 외세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한편을 차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성 남성들에게 묻혀서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해놨어요. 정말 남자들이 참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라고 조용필이 얘기했잖아요. 그 노래 제목 뭔지 알아요? 남자요. 맞아요. 아시래요? 그리고 지금 엄마한테 태어났고 지금 아들은 여자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저는 남자입니다만 참 죄바른 인간들 같아요. 공부를 생각해보면 저것만 챙길 줄 알았지 저거 엄마의 얘기, 저거 아내의 이야기, 저희 딸들의 얘기 못 챙겼어요. 선생님 맞죠? 선생님 앞에 계실 때 나한테 여러 번 이렇게 질문 나갑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를 하고 현창 밖으로 드러내서 널리 알리는 것을 현창이라고 합니다. 이게 몫입니다. 그리고 저 여성 항일 투사들의 그 정신은 독재 시대에는 바로 반독재 또는 통일운동의 정신으로 개선됐어요.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대박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매일 딱 끊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제하에 항일 투쟁 정신은 반독재 통일운동의 정신으로 개선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맥을 이어오는 고한말
나라가 처음 외세를 접하는 시기에 구한말은 16명을 접해서 그것이 나라가 뺏기자 항일투쟁으로 갔다가 나라를 집권한 뒤에는 불행하게 우리가 독재 시대를 연애해 맞았는데 그 시기에는 반독재 투쟁 그리고 우리가 이걸 두고 국부가 분단되니까 통일투쟁으로 다시 이어졌어요. 앞으로 21세기에 바로 지금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갈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행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바람직한 여성상은 무엇인가의 뿌리를 바로 우리가 근데 여성 한투사들에게 정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저분들의 행적만을 얘기한다면 우리한테 사람이 그냥 쓰는 기억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여성운동에 상징이 없잖아요. 좌표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여성 아가씨분들에게 오시고 또 쉬운 말로 걸쭉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시대 여성운동 갈파가 어딘가 좀 무례하게 표현하자면 방향이 없어 보여요. 그럼 그 지향할 바른 이런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는 뿌리를.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선생님 계속 고개를 떠들여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여성 동물원가들의 행적과 그들의 삶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자, 판명해 주세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럼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모릅니까? 거의 백지 상태니까. 몇 분을 납득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분야에서도 활동을 했구나. 대표적으로 윤희순이라고 하는 여성 의병장이 있다는 사실이겠습니까? 의병장도 여성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춘천 인근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죄스럽고 한편으로는 여성계에서도 의병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자, 남자의 의상 저 벽에 저쪽에 뒤에서 나옵니다만 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저 벽에 조명받고 있는 저 여친 휴지 옆에 그 벽에 톡 튀어나온 기둥에 있는 저분이 남자의 의상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저분은 손가락도 단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하면 안중근을 가만 생각나죠? 이래가지고 있는 거 그죠? 바로 저는 똑같은 단지를 했어요. 여성 조선 총독에게 보내는 단지 손가락을 잘라서 조선 총독에게 보냈어요. 그런 어려운 투쟁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 입신부의 안주인 정정화 여사 우리 저기 이자동 선생님 이자동 선생님 일어서서 인사만 해주십시오. 정정화 여사님 아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4강 때 우리 이자동 선생님 모시고 임시정부 시절 얘기를 직접 들으실 거예요. 그래가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 정상 훨씬 더 실감나고 리얼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연수생 같은 분도 적당할 때 또 한 번 대표적으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짜 중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뭐 백금 선생이나 그냥 다들 이렇게 아시는 그런 분들이 정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 30년 두세골 연세골이 연세 어떻게 돼요? 메다오 79 한국인 평균 수명이 남자 82세라고 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못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30년 사시겠어요? 50년 사시겠어요? 많이 늘어놓고 이렇게 오늘도 동영상을 쓰고 있는데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실 때 그야말로 생생한 기록이고 자료이 되겠습니다. 자, 입시부의 안주인 뒤에가 나옵니다. 또 정정화 여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칩니다. 그 다음에 남한의 유학순이라 그러면 북한의 공신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30만세한테
남한의 유관순, 북한의 도풍신, 동성입니다. 남북에 저런 짝이 있어요. 저 재밌죠? 남한의 유관순, 북한의 도풍신. 처음 아시죠? 또 여성 광복군요, 임시정부. 그게 여성 광복군들이에요. 훈련하다가 못 가시고 있는 여성 광복군들, 여성 광복군들도 있습니다. 또 신사 참배는 여러분 남자들은 하는 것 같습니까?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이 나신 분도 있고, 심지어 기생이 한이 투쟁을 하는 분도 있고, 제주의 해녀가 한이 투쟁을 하는 분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성들도 한이 투쟁 전선에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의 누이들이, 우리의 숙모들이 자, 그냥 넘겨주세요. 몇 분을 대표적으로 모실 텐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남자인 여사 같은 경우는 혼자 단식으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자인 여사. 그 다음에 아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윤희순. 그 다음에 뭐 조신성, 안경신, 부충아, 동풍신 이런 분들은 혼자서 단식으로 뛰어들어서 의회를 투쟁을 하거나 3.1 만세운동을 이끌거나 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남은 이쪽에 처형되셨습니다. 마지막 처형 의원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처형은 아니구나. 병으로 돌아가시고 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손가락 보십시오. 왼쪽 중지. 중지가 약지죠. 네 번째 약지. 이 손가락을 조선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거의 몸만 여자지 남자처럼 총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탄약감 총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의를 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남자 안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안중근이라고 흔히 불려요. 여성 한국사상에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혼자 활동하시고. 자, 두 번째. 자, 모자가 엄마와 아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자간의 정도 끈끈하지만은 모자간의 끈도 참 끈끈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백범 김구 선생과 모친 박나돈 여사. 아마 책에서 저는 배웠는데 뭐 또 저희가 다닐 때는 교과서에 실려서 배웠는데 뭐 교과서가 개선된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자를 보실까요? 안중근 여사와 흔히 우리는 조마리아 여사라고 하는데 본명은 조성녀입니다. 마리아는 천주교 세례명입니다. 저 집안이 천주교 집안입니다. 안중근 여사 집안이. 안중근 여사가 여순 감옥에서 1910년 3월 26일에 순국하셨죠. 3월 26일 순국이죠? 순국일이죠? 1909년 10월 26일은 의거일이고 그 이전에 3월 26일은 순국이에요. 순국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지막 이제 순국 직전에 어머니가 엄마가 아들한테 수의를 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수의를 지어서 보낼 때 옥중이 아들에게 저는 편지를 보냅니다. 뭐 이미 인터넷에서 좀 공개되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이 상황에 이른 적 딴만 말씀 없더라도 죽어라. 아들 사이에 엄마가 없잖아요. 저런 엄마가 있었으니까 저런 아들이 나와 싸워줄 생각합니다. 민족 지도자 30,
사진 중에 최린이라고 있습니다. 천도교 대표 최린. 최린이 나중에 중추원 차기도 하고 총독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사장도 하고 친일로 변절해서 반민특위에 끌려왔습니다. 반민법정에서 재판관이 물었어요. 피의자는 민족 대표로서 어떻게 왜 친일로 변절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도 재판 기록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나한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나라를 위해 따라 죽는 길. 두 번째, 멀리 만주나 해외로 망명하는 길. 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노모가 있었다. 그래서 나라를 따라 죽을 수도 망명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인영 대장 무신상 때문에 13도 창의대장이 서울 진공작전 부상됐어요. 제일도 검색을 사람입니다. 시기 좋은 18년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에 다 쓰고 간 시대예요. 그 시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저거 엄마한테 잘하겠다는 걸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안 그래요?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지금 사람 땀이 안 나요. 미안하지만 이인영 같은 분이 도대체 13도 창의되지 않은 아무것도 나는 크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호위에 총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 유교의 근거로 봐도 총이 봅니다. 총충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총을 위해서는 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보면은 이건 저의 주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문에 불효할 수 있습니다. 되게 불효했습니다. 사실은 자식들한테 못할 일을 했습니다. 아니 독립운동하거나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한테 좋은 남편, 아빠한테 좋은 아빠, 아버지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됩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그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리는 그나마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한테 그런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민족 대표 34년의 한 사람이자 천도교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친일 변절한 게 부끄럽다. 나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진을 찢어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을 기록한 기자는 안 기록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연민하지 않습니다. 최린 남편. 그럴 정도의 위인이면 그 자리에 내려와라.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었다.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그 리더가 되게 내가 교관이 내려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 조말의 의사는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저런 수의나 만들어주고 뒷바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 승부하고 난 뒤에 상해 임시정부로 합류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또 소정기를 맡아서 임정의 일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단순히 아내사의 엄마라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분 자체로서 하나의 무슨 생각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뭐 김구, 강락은 저 모자에 대해서 제가 특히 아들이 아십니까? 그 위기에 설명을 할 수 있고. 자, 김상호. 김상호 의사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젊은 거 다 부산이 나오거든요.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십시오. 모르는 부끄러워하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김상호 의사는 지금 종로 5가니까 위치가 효제 거기가 아니에요. 원정입니다. 거기에서 사셨는데 저분은 종로경찰서, 일제때 종로경찰서는 서울에 있는 10개의 경찰서 중에서 가장 안달한 경찰서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종로휴가의 보신각 대각선입니다. 화신 건너편. 거기 가면 왜 삼성정권 이상한 건물 하나 있죠? 그 옆에 있는 이게 아마 제일은행 본전자입니다. 보신각 대각선에 있는 거기에 이제 때는 종로경찰서에 있는 종로경찰서가 가장 악랄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때. 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분이에요. 시체말로 하면 죽을 작정을 안 부립니다. 시체말로 해서 저걸 하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내가 살겠다고 남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저걸 던지고 나는 죽을 거야. 얘기 때문에 터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 가서 뭘 던지고 나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 종로경찰서나 충북구에 폭탄을 던진다는 것은 기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엄마 또 아들과 못지않은 그 폭탄을 던집니다. 우리가 김상욱을 보는데 김정수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이제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지만 많은 여성이 홀로가 아니라 그 여성이 또 하나의 정점이 되었어. 아들이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온 가족이 되었든 우리 여성이 정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부부입니다. 자, 부부를 한번 봅시다. 아까 그 박차정, 약산 김은봉, 아까 무덤의 주인이 바로 박차정이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김은봉 선생님은 참 이상 같아요.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모르지만 꼭 저 사진만이 아니라 다른 사진을 봐도 1940년 사진이죠? 거울이 되잖아요. 어릴 때는 19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김홍민 선생은 조금 더 젊었을 때고, 박사장 여사는 뒤 광복기 씨 사진이 조금 깁니다만은, 잠깐, 김홍민 선생은 제가 본 예능들 중에서 훔치라. 이 남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별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의원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거 안 됩니다. 자, 부부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단재 신채원 선생과 박자의 여사. 단재 선생 아시죠? 단재 선생은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사별하고 중국에 가서 활동하실 때 박자의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자의 여사는 원래 조선 왕실의 왕실 상파였습니다. 흔히 남자가 의이라 그러면은 같이 있는 여자 의이 있죠. 드라마에 보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분입니다. 조선 왕실의 쉽게 말하면 사부인가 어서했습니다. 그 당시 요즘 표현을 고치자면 그러다가 박자의 여사가 1919년에 3일 만세항쟁 때 그때 총독부 병원에 쉽게 말하면 사부인가 의사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찍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갈래? 아니 중국으로 쉽게 말하면 유배 갈래? 안 그러면 감옥 갈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박사의 여사를 합성이 중국으로 너무 비슷하게 너무 피신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침 중국에 단죄하고 만나게 됐는데 저 부부의 사이에 중매를 왜 왔었죠? 선생님도 생각이 잘 안 나네. 여자분 선생님, 저분 중매를 왜 왔었어요? 저분 중매를. 생각이 잘 안 나. 누가 저분 중매를 썼어요? 이혜영 선생님. 이혜영 선생님이 썼습니다. 우선 이혜영 선생이 신재호 선생과 박사의 여사 중매를 썼어요. 저렇게 해서 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약산 김원봉과 박찬영 여사 두 분은 또 이렇게 해서 부부. 자, 또 이 김학규 장군, 광복군 장기대장. 우리 김일선의 종조분이죠. 김학규 장군과 여성 광복군 오왕신 여사. 또 저 누구 그 다음에, 자, 김희한 정정화. 아까 저 나왔던 정정화 여사와 그 남편 김희한 의사. 그리고 그 아드님이 저기 와 계신 우리 김자동 선생님. 저 두 분도 부부. 그 다음에 우사 김규식 선생. 독립운동 입시연구에서 영어와 불어를 가장 잘하셨던. 그래서 파리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 같은 것도 큰 공로를 하셨던 우선 김규식 선생과 그 부인 김순애 선생 이런 분들은 또 부부가 한 짝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저렇게 부부를 사귀는 저분들은 단순히 마누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런 내조 정도가 아니라 각자 자기 영역을 가지고서 또 하는데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13,000명 전체 경기훈장을 받은 분이 1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 상해 투쟁 공로로 처음 받은 분은 얼마나 될까요? 241분입니다. 다시 찍어보세요. 필요하신 분. 저 역시 금년 3월 1일 현재 보훈처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죠. 저는 적다고 봅니다. 태부족이라고 봅니다. 남자 독립투쟁가들도 우리가 많이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에 비하면 여성 방역투사는 더 많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프로테이지라면 0.17%예요. 17%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2%예요. 2%도 아니고 0.2%가 안 됩니다. 저는 전혀 적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사이에 많은 자료는 벌써 없어지고 그런 사이에 정언해준 분들은 대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사실 지금의 시점에서 여성 항일투쟁가들의 기록을 복원하고 자료를 찾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지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원본이 없으면 독사본이라도 찾고 깊이 이러다 우리가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00년이 뭡니까? 앞으로 30년 지나면 해방된 사람 제로입니다. 30년 지나면 제가 86세입니다. 제가 86세 30년 뒤면 저분들 한 번도 생존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경험 있고 또 우리 연수생입니다. 김자동 선생 같은 분들 그래도 중국에 중경 시절 임시정부 시절 같이 사셨던 분들의 기록을 작은 것이라도 듣고 그렇게 둬야 합니다. 어쨌든 제 0.2%밖에 안 되는 여성 강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많이 제대로 알려고 하지 못했고 관심 가지지 못했고 심지어 학교 학교 없이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 시대에 밥숨이나 먹고 산다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저는 언젠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국가 보훈처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부총리급. 왜? 국가 보훈처가 자기 부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신을 좀 바로 세워주는 기관으로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 보훈처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기관 많은 기관 중에서 존재감이 너무나 미약해요. 처장입니다.
장관, 차관, 중간이 장관급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관에 예우를 하고 그런 선열이나 지사들에 대해서 이런 예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자주국임을 얘기하고 민족 경기를 얘기하고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이 지경이에요. 국가가 그것도. 제대로 된 나라고 제대로 된 위정자들이라면 물론 우리 광복회가 제가 보니까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체질 청산에 앞장서지도 못하고 있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광복회에서 목소리를 별로 안 내고요. 두 분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광복회에서 좀 나눠야 돼요. 광복회 남부라는 글을 제가 글을 말을 많이 이미 써왔습니다. 거의 광복회 비판을 국내에서 저 혼자밖에 안 해요, 사실. 어른들이 잘 알고요, 제가. 광복회 어른들. 저는 광복회 어른들을 모아놓고 욕을 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작자들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광복회 회장들한테. 실제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광복회가 우뚝선 단체라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광복회장한테 제일 먼저 가야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이 땅을 누가 지켜왔는데 광복회장 옆집 대만도 못해요. 미안하지만은 제대로 된 나라고 우리가 이런 사진으로 보는 우리 선열들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제대로 된 평가와 예언을 한다면은 저 어른들의 상징인 광복회장한테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박수 안 쳐요, 그런데? 나라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꼬라지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광복회 문제가 많아요. 자기 이상은 자기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여성 항일 투사들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의 학계와 또 정부 관계 당국이든 뭐 어쨌든 다 포함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얼마나 초라하고 미미한지 그게 전부입니다. 저게 전부예요. 내가 뒤져보니까 유아순 열사 관련된 책은 100종이 넘습니다. 나는 유아순 열사의 책을 흐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점이 돼서 좋아요. 더 많이 나와야죠. 그런데 왜 유아순 열사 미안하지만 한 번만 해줘봐. 장사가 된다고 본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러면 안 돼요. 유아순 열사도 천종 만종의 책이 나오길 바래요. 유아순 열사를 더 널리 알리는 걸 반대하는 게 결판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지금은 여고 2학년이에요. 여고 1학년이에요. 요즘 여고 1학년, 2학년들 사람 나름이겠지만 애들 아닙니까? 걔들이 뭔 철이 있어요, 지금. 10개에서 먹은 애들. 그 나이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걸 나는 신고하고 버립니다. 유아순 열사에 관련된 더 많은 책,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런 전제하에서 나머지 여성 한국 부사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져서 책으로 이런 강연회로 어떤 토론회로 또 어떤 뭐 유적지에 또 성역하러 우리가 더 많이 세상에 알리고 다가가자고요. 그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아들에서는 대개는 위인전, 아동문학, 만화 이런 게 많습니다. 90%는 그거예요. 인간이 관련 학계, 학자들 평전도 여러 번이 있고 최소한 다른 분들이 급이 유아선 급인지 아닌지는 논외에 하나 치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조명이 끄어지니까 이제 정정화 같은데 그럼 장강이니까 98년에 물론 서울대 생명에 있을 때 쓰지만은 무슨 형식으로 쓴 글이지요. 나는 그 정도 정정화해서 글이죠. 차민사 평전, 윤회성 평전, 제가 연도서를 한 것입니다. 저 정도까지가 개인 평전입니다.
개인 연구소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밑으로 가서 이제 겨우 2014년, 2010년도 들었으면서 나머지도 2008년, 9년 이게 불가만 4, 5년 이제 겨우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성 동료들 이게 겨우 얼마나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위협했느냐, 큰 신뢰를 했는지 그렇게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몇 분들이 여성 동물가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연구의 시작을 올리는 글들을, 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저 맥을 이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곳이 바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여성 동물사업회죠. 저는 이 서대문 현무소 역사관에 일제 때 이게 서대문 현무소 아닙니까? 구한말은 경성가문이었습니다. 경성가문. 조선 초의 무학회사가 이 뒤에 있는 산이 안산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게 남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무학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근처에 지금 잘 모르시는 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본자에까지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조선 대국 할 때 조선의 틀을 잡은 무학회사가 어느 날 안산에 올라가서 왜 이름이 안산이냐면 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안장 났다고 해서 안산이 나갑니다. 안산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이렇답니다. 500년 뒤에 3,000명의 청년들이 탄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00년 뒤에. 그 500년 뒤에 조선이 망하고 총독 이제 감옥이 돈이 팍 들었어요. 그게 일제 때 홍무소에 2,3,000명이 시험 보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무학회사 예언 딱 맞게 떨어졌어요.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500년 뒤에 조선, 이 땅의 청년 3,000명이 탄식을 할 것이다. 무학회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현무소 자리가. 저는 나중에 이 자리에 일제 때는 많은 이 항일투사들이 여기서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에 독재정권 때는 많은 민주투사들이 또 여기서 옥고를 치렀고, 그랬는데, 그 일제나 해방 후에 여성 항일투사도 여기서 옥고를 치렀고, 오늘 내가 김희선 의원님을 여러분 얘기하는데요. 김희선 의원님도 민주화운동하면서 이 서대문 현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어머니 모친도 요새 모친 교수님을 먹고 치셨어요. 아, 그냥 좋아하시네요. 토익 좋아하시네요. 저는 그랬어요. 여기에 공간이 된다면 여성 독립운동성 진영과 같은 것이지만 이 공간 안에 만들 수 있다. 아니, 나무 한 3그릇만 베어내면 조그마한 공간이 돼요. 굳이 건물이 크게 필요 없어요.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이해하면 이 서대문 현무소 공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며 왜 그걸 추진하지 않는가?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공간이 1988년에 서대문 현무소 역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았는데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이 정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의왕으로 서대문 현무소가 이사를 한 뒤에 희귀한 현무소 자리에 있으니까 집값 안 오른다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좀 없애고 좀 공원을 만들어달라. 그뒤에 집값이 모르는 데는 서너 배 올랐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쓰는 현무소를 70% 떨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30%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한 반년 정도 들었어요. 최대 양보해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우슈비츠에 가봤는데
여러분, 아우슈비츠 청구소가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가보면 압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아우슈비츠 가지고 그 인도의 동네는 먹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지. 우리 폴란드 관광 자원은 세계 사람들은 아우슈비츠밖에 몰라요. 폴란드 관광 자원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여섯, 일제 여섯 논의분을 하는 분들 잘 필요하지만, 우리 영선생님 모침이나, 또 우리 뭐 김선생님 같은 분이나, 독재 때, 반독재 운동 하신 분이, 또 통일 운동 하신 분, 아까 맥락이 그런 여성 운동을 하신 분들의 자료를 같이 모아놓은 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 3천 건물을 지으면, 1천은 뭘 하고, 2천은 뭘 하고, 3천은 뭘 하고. 그래서, 이런 강연회를 단발로 끝내지 말고 이런 것이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기념관을 만들고 자료를 모으는 하는 모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이런 연구를 해온 학계에게도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그동안 쓴 책이 18권입니다. 진입과 관련 책을 제가 13권을 썼습니다. 저 혼자서도. 이건 뭐예요 도대체? 물론 저는 이 혼자 이 책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참 너무 수고했어요. 저도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계에 나아가서 학계가 힘이 부족하다면 그 학계에게 연구할 수 있는 돈이든 배경을 이 사회가 그 국가가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본 예산 뭐합니까? 자, 다음 봅시다. 근전에 돌아가신 또 박완수 선생. 박완수 선생은 자전적인 글들을 참 많이 쓰셨죠. 그 맡은 시간을 누가 하나 먹었을까?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참 늦게 등단하셔가지고 박완수 선생은 자전적인 것을 참 쉬운 아주 현학적인 어려운 작품을 안 쓰고 쉽다고 표현하면 가벼울 수 있나요? 친근한 그런 주제를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도 의식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쓴 오만과 망상이라고 하는 1985년에 쓴 바로 이 책이에요. 오만과 망상. 오만과 몽상. 유명한 글귀죠. 대국농은 7.18을 낳고 7.18은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적 표현을 낳고 꼭 그대로잖아요. 다 봐왔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봤고 나도 봤어요. 저 꼬라지를. 응?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장식장이 염장이를 낳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 저분들이 이게 100년의 역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작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작가님이 홀로 있어요. 제가 보는 작가는 사실 그냥 푹 찍어놓으세요. 오늘 예쁘게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 책에 보면요. 7.18의 후에 부잣집 막내 아들 현이가 등장합니다. 언제? 이 여름 가기 전에 저거 빌려 잠깐 보십시오. 제가 책 소개 안 할 테니까 다음 빗 빠지잖아요. 한번 빌려보십시오. 뿌듯하실 겁니다. 아, 내가 책다운 책을 하면 되겠다. 뿌듯하려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습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됐고요. 또 다른 인터뷰 있으신 테니까 이런 거 그냥 적도록 하면서 재미를 담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적나라한 실패,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이 형편없는 꼬라지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반성하고 회의하고 성급하고 죄송해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그럼 대통령께서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꼭 영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맡기지 마십시오. 저한테 평생 심판 공부하라고 누가 안 맡겼어요. 내가 한 겁니다. 사실은 나 그거 월급 받고 안 했어요. 원래 월급 받아서 그냥 털어 넣었어요. 하려고 폐지되라는 거죠. 의지가 관심 문제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저 같은 이런 분야의 사람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각자가 주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 강의 투쟁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토대로 해서 최소한 서울을 해서 국가의 공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국가가 공인한 최소한 무명으로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이 책무이 돼요. 책무. 우리가 군대 가서 교통사고로 몸을 다쳤어. 중간에 제대를 하면 그걸 봉사로 처리해서 만약 죽으면은 국립면제 안장합니다. 물론 안장해야 돼요. 나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 그런데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앞서 우리가 알았던 여성 강의 주님같은 더 먼저고 더 우위에 있고. 근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죄악입니다. 이제도 그러면. 그 다음에 유관순 이외에 나머지 아까 윤혜순 애병장이라든지 남자의 의사라든지 많은 그 교과서에 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유관순밖에 모르면서 무슨 교과서에 유관순밖에 안 봐서 그래요. 그렇죠? 교과서가 그래요. 불태워버려야 되죠. 찢어버리든지 새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변해차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선녀들 기념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많다고 하긴 그렇지만 들어들어 있어요. 근데 우주순식으로 있는 게 제가 보기에도 없잖아요. 이름만 있고 내실은 별로 없고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별, 작은 별, 무수한 별들이 많은 뜻이 강가에 가면은 모래 큰 바위까지 무수한 돌들이 있듯이 기념사업에도 저는 좀 더 유명한 분, 조금 덜 유명한 분들 기념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봐요. 그러나 저것이 과도한 경쟁이나 편의 의식이나 알맹이 있는 기념사업은 오히려 광복 기념 전체를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체계적이고 잘 연기하고 해서 이제는 내실 있는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 알아서 넣으세요.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 도청에서지만, 충남 도청에서는 조금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주는 보다 낫지만은, 유관순, 우리 이 여성 강의투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념사업회, 기념사업, 기념재단, 이런 활성화하고 해서 언론에서도 저는 활동을 자주 보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친근해질 수 있고 관심을 촉구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한다면은 독립운동, 독립투쟁사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사에서도 이 어른들이 좀 관심 갖고 조명해야 된다. 여성운동사, 여성학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우리 여성학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구한말하는 애국대가, 일제 강점기에는 반일, 독재할 때는 반독재, 또, 우리 분단 체제에서는 통일. 우리 지금도 뭐, 독재시대죠? 이 시대에도 반독재 주제이 필요할지 몰라요. 필요하죠, 아니.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전 시대에, 동시대에 그 시대의 전체가 하는 운동도 있겠지만 또 여성들이 하는 고유한 여성 운동 차원에서 또 이 여성 학계에서 다뤄져야 된다. 여성학계에서도 여성 동기회사를 마시는 다뤄주는 충분합니다. 이걸로 제 얘기는 대충 된 것 같고요. 마지막 장은 제가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이트 보림제. 예, 여기 가면은 정운영 선생이 쓰신 글, 분노의 글도 있고 질타의 글도 있고 어떤 호소도 있고 이렇죠. 다 볼 수가 있죠. 네. 거기 몇 편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쓰신 글이? 뭐 이것저것 잡문까지 해서 한 1300편 정도가 밑에 지하 광장이 꽉 차도록 참 많이 오셔서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 관련 주제로 그동안에 뭐 제가 몰라서 혹시 다 파악을 못했었겠지만은 아무래도 주로 이제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한 뭐 강좌나 이런 기회는 많았지만은 여성 독립운동사 관련한 강좌는 그동안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 독립운동사 기념사업회가 꾸려지면서 이런 모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첫 강좌를 제가 맡은 것이 아주 기쁘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지 못하고 학계든 관계 당국이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유원순 열사 이외에도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런 활동의 하나의 작은 출발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이런 민족 문제 꼭 뭐 친일이 아니라도요, 또는 한일 간의 이런 역사 문제 이런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면서 역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저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역사 교육이 필수고 또는 뭐 선택이고 그런 걸 떠나서 시간이 얼마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좀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좀 남는다,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미발굴되고 묻혀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를 할 수 있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에서 그런 오류를 좀 되풀이할 것이고요. 이미 그런 사례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많이 보아오기도 했고, 이런 모임들이, 작은 모임들이 곳곳에서 자주 꾸려지고 해서 올바른 정확한 역사의식 또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일 반민족 세력,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후손들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를 거꾸로 왜곡시키는 부분에 어떤 그 대응 또 어떻게 그걸 바로 잡아가야 될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역사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교학사 교과서라든지 친일 반민족 세력, 지금 현재 정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 부분, 그 역사 왜곡 부분을 막아야 될 부분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난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제 때는 친일 또는 독재 때는 독재에 직접 주도했거나 또는 그에 협조했던 그들의 당사자나 후손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로 행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과서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제대로 된 역사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천년만년 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20년에 끝나기도 하고, 뭐 30년에 끝나기도 하고, 100년에 끝나기도 하겠죠. 때로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런 한시적인 것은 뻔한 것이고, 이 지금 주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올바르지 못한 역사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연구자나 의식이 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즉,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으면은 해당 출판사에 전화를 하거나, 그걸 채택한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1인 시위를 하거나, 집단 시위를 하거나, 또는 국회에 나가서 의견을 내거나 행동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바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작은 행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행사 때 참석해서 이론 무장을 하고, 그 이론 무장을 가족이나 주변에 널리 전파하고, 또 이런 단체들이 더 힘을 키워나가고 조직화될 수 있도록 후원 활동을 하거나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데 힘을 보태주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비관만 하고 욕만 하고 해서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